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곁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절대 대규모 회식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감염 추정 사례가 한 3,800명 정도가 확진이 돼서 0.2%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걸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추가 접종은 가능한 한 맞아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나가고 문 열었다 나가고 이게 무슨 개미 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융템포에는 파리떼가 덜 끓는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파리떼는 부패한 곳에만 덜 끓습니다. 정치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과 거리를 두며 민생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완성되지 않은 의제를 언급하면서 대선 전국이 시끌시끌합니다. 막바지에 온 국민의힘 경선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깨에 툭툭 치면서 감정을 노출했던 양강 주자들, 이번에는 파리떼라는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나이트 포커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신규 환자가 다시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완화로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이동량까지 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111명으로 전날보다 159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긴 건 20일 만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다음 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방역 긴장감이 다소 이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주말 할로윈데이를 주요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을 통해 감염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겨울철을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 더 늘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3분의 1은 감염 경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곁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절대 대규모 회식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확산세 급증은 막고 있지만 접종 완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돌파 감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역 완화로 다음 달 중순부터 12월까지는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확진자 수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 사망률을 좀 더 관리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4, 5천 명 됐을 때 예를 들어서 0.2%라고 해도 하루 100명씩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망자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방역 당국은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특히 대구가 비상입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한 달 만에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한참 전에 백신 접종을 마친 노인시설 등에서 돌파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양병원 입구에 늘어선 구급차. 들것에 의지한 환자가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전담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난 24일 종사자 확진으로 시작돼 나흘 만에 감염자가 6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3명은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북구 한 교회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은 노인 주간 보호 시설로 퍼져 20명이 확진됐습니다. 종사자들이 근무 과정에서 유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지속함으로써 또 환자의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북 남원 주간 노인 보호시설에서도 30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0대 1명을 제외한 29명은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마지막 접종일이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입니다. 이제 면역 저하가 우려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 후 2개월 이후에 추가 접종을.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1차 접종만 마친 20대 미만 감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신규 확진자 28명 가운데 17명이 20대 미만입니다. 부여에서는 중학교 집단 감염으로 1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사흘새 학생과 학부모 등이 3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학생들이 감기 증상을 보이면 학부모님께서는 코로나19를 의심하시어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코앞에 둔 상황. 하지만 잇따르는 돌파 감염과 백신을 맞지 않은 20대 미만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깊어지고 있는 고심 속에서 한편으론 또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 1단계 방안을 발표하는데 완화되는 사적 모임 인원에 또 미접종자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 세부 지침이 확정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다음 주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앞두고 최종 방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앞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사적 모임 완화 등이 담긴 초안을 공개한 뒤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온종일 영업할 수 있고 사적 모임도 전국 어디서든 10명까지 가능하게 한 방역 완화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적 모임 인원 가운데 미접종자 규모를 식당, 카페에 한해 제한하는 지점입니다. 현재는 미접종자 4명까지 허용되는데 자영업자들은 그 이상으로 늘려달라, 방역 전문가들은 2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헬스장과 목욕탕,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백신 패스도 논란입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는 데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식당, 카페는 제외돼 형평성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계속 좀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함께. 이런 백신 패스는 추가 접종과 관계없이 기본 접종만 마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패스, 그러니까 접종 증명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기본 접종 대상자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추후에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명분 구매 계획도 구체화해 발표됩니다. 한편 정부와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와 함께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늘 수밖에 없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네, 그리고 부스터샷, 다시 말해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은 오늘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데 얀센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종합니다. 추가 접종에는 화이자 외에 모더나도 적용이 되는데 때마쳐 오늘 국내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과 12월 추가 접종 계획안을 보면 효과 논란이 있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이 가장 먼저 부스터샷을 맞습니다. 통상 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뒤 추가 접종이 원칙이지만 돌파 감염이 증가하는 얀센 백신은 2개월 뒤로 크게 앞당겼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추가 접종이 원칙이지만 30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할 수 있습니다.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한 3,800명 정도가 확진이 돼서 0.2%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걸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추가 접종은 가능한 한 맞아주시기를 공고를 드리고 50대와 기저질환자, 경찰, 군인 등 우선 접종 직업군도 이번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추가 접종은 가급적 1, 2차와 같은 종류의 백신을 쓰도록 하고
1, 2차 교차 접종을 했다면 추가 접종은 2차 때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추가 접종 시 화이자와 얀센은 기본 접종 용량 그대로, 모더나만 용량의 절반을 맞게 됩니다.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많이 시행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 달 정도부터 거의 절반 이상의 유럽 국가들이 교차 접종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 처음으로 풀렸습니다. 이번 물량은 4분기 신규 접종과 2차 접종, 추가 접종 등에 활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월부터 7개월간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접종 완료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보다 코로나19에 감염 시 사망 위험이 9.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22배에 달했고 감염 위험도 2.7배나 높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로봇산업 전시회장을 찾아 정책 행보에 속도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정책 구상을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산업 전시회장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길이 로봇 청소기 앞에 멈췄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직접 만져보고 궁금한 건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 뭐를 묻혀줘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로봇과 인공지능 신기술을 둘러보면서 현장의 요구 사항을 들었습니다. 미래산업 역량 강화의 바탕을 둔 경제성장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혁신과 창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방식, 방법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역량에 대한 정부 투자가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팀 행보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이 후보는 박용진, 김두관 의원과 잇따라 만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고 두 의원 모두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로써 경선 경쟁자들과 화합을 위한 회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경선 같이 했었던 이제 후보들도 힘 잘 모아서 팀 플레이로 경기 승리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넓게 크게 가야죠. 예. 우물을 파도 넓게 파야 깊이 파지. 이렇게 파면 금방 한계가 오죠.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통해 이 후보가 구상하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개혁 입법과 소상공인 민생 회복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후보의 관련 요청사항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기본소득은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고 장기적 과제라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생과 미래 성장 등 핵심 공약 관련 이슈를 선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행보가 다수 의석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대권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하지만 정책 구상 과정에서 완성형이 아닌 의제가 튀어나오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한 건데 무작정 식당을 열었다가 금세 망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였지만 공세가 거셉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맹비난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당장 시행이 아니라 고민해보자는 것이라며 수습했습니다. 이어서 최하영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언은 첫 민생 행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만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며 선량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국민의힘에선 즉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역풍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빗대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이 후보는 주 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두로 이야기할 때가 왔지만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이 후보가 대선 공약은 아니라며 주워 담기에 나섰지만 설익은 의제를 언급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에선 주자들 간의 오가는 말들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이준석 대표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는데 경선이 끝난 뒤에도 후유증이 남지 않겠느냐는 전망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경선 발표 전 마지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을 정권 교체의 도구로 써달라며 이른바 반문 정서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서민복지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중도층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문 직결 가지고 정권 교체 안 됩니다. 정권 교체의 키는 2030 중도층 호남이 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 사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캠프의 인재 영입을 이른바 파리떼로 규정하며 골목대장 노릇도 며칠 남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거친 말을 자제해왔던 윤석열 전 총장도 불쾌한 듯 받아쳤습니다. 윤 캠프에는 파리떼가 들끓는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파리떼는 부패한 곳에만 들끓습니다. 정치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캠프 사이에도 험악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윤석열 캠프로 간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캠프에서도 공개 구애를 받았다고 하자 거짓말이다. 주사파 출신은 영입 대상이 아니라는 반박부터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주사파는 홍준표 후보라는 인신공격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윤석열 캠프 주호영 의원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민심이 진짜가 아니라고 깎아내린 걸 두고도 텃밭 오선 의원의 자질이 서울 강북 초선보다 못하다는 홍준표 캠프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과열 양상의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고장까지 날렸지만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 당대표로서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두 후보 캠프 사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 7박 8일 동안의 일정으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일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지는 다자 외교에서 각국 정상들과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댑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남기고 대통령 전용기에 오릅니다. 7박 9일 동안의 유럽 순방. 청와대는 평화외교, 기후외교, 경제외교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지난 2018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교황의 방북을 다시 한번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람, 환경, 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다자회의 특성상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과 약식회담도 이어지게 되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따로 만나 한반도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협의해 나가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후 영국 글래스고로 이동해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한 새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3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할 수 있어 한일 정상 간 첫 대면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다뉴브강 선박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슬로바키아와 체코, 폴란드 등이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순방을 마치면 다음 달 5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져서 법관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파면을 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서 파면을 선고할 수 없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달 만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은 각하였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절반을 넘긴 겁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미 지난 2월에 퇴직해 탄핵 심판을 하더라도 파면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파면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수석 부장판사 재직 시절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 재판 3건과 관련해 후배 재판장에게 재판 진행과 관련된 요구를 하거나 판결문을 수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법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때 임 전 부장판사도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법리적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임 전 부장판사의 주장과 달리 위헌적 행위가 맞는다는 게 1심 판단이었고 이 판결은 국회 탄핵 소추의 근거가 됐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소추 과정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고려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 녹음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상황을 잘 보고 더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파면 위기를 벗어난 임 전 부장판사 측과 탄핵 소추를 주도했던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 주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무슨 재판 개입 행위를 사실상 조장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을 한 사람의 정관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보장해줘서 헌법 위반 공직자의 먹튀를 조장하는 꼴이 됩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판 개입에 대한 위헌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 자체를 내놓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재판 개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지 정치적 목적만으로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다는 게 증명됐다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소극적 판단에 강한 유감을 밝히면서도 일부 재판관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판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가 드디어 법적으로 증명됐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임 전 판사 퇴직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실익이 없을 게 뻔했는데도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는데 예상대로 재판관 다수가 이를 인정해 탄핵 심판을 각하했다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정치적 목적만 가득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정치 탄핵으로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던 민주당의 불순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단지 임 전 판사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헌재가 헌법 유린 사건에 대한 위헌 판단을 미뤘다면서 소극적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선언할 중요한 기회를 놓친 꼴이라며 거듭 유감을 표하면서도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판단에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분명 있었다는 겁니다. 본안 심리에 참여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사안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탄핵 절차에서 임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법을 손보겠다고 예고했는데 이에 따라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을 받는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어?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그럼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앞두고 황무성 당시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지난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수억 원대 뒷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익제보에 의하면 화천대유의 김만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던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 전담수사팀도 최근 비슷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공사 내 2인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지금은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론 한 차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엔 외부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권유한 건 재직 당시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었는데도 공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은 퇴임한 지 1년 반이 지나 1심 선고를 받았다며 자기 재판은 사퇴 과정과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정감사 때 말한 대로 정말 자신이 사장직에 더 있길 바랐다면 그때 한마디라도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안다며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에 이어 추가 뒷돈 전달 폭로까지 불거진 가운데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이틀 만에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예,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이 전체 사건이랑 전혀. 이제 컨소시엄 구성 과정도 있고. 아니 누가 물타기 하는 거겠죠. 전담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부장을 포함한 검사 4명을 충원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에는 성명불상 검사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발장 작성자는 물론이고 이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들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영장 기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수사는 증거 보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20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5쪽 반 분량을 할애해 손준성 검사의 범죄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5개 죄명을 적용했는데 크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고 이른바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영장엔 손 검사 외에 실제 고발을 지시하거나 고발장을 작성한 핵심 인물들의 이름은 넣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직권 남용 혐의를 기술하며 피의자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엔 손 검사 부하 직원이었던 전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을 제외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손 검사 범죄의 공범이나 실행 주체로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이후 상황이나 채널A 사건 보도 등 지난해 4월 당시 사건 배경을 설명할 때 등장하거나 손 검사의 범죄 사실에서도 윤 전 청장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공격에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모 검사가 채널A 사건 제보자의 판결문을 검색했다고는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발장 작성자나 전달자를 규명하지 못하면서 SNS를 통해 들어온 고소고발장을 그대로 반송했을 것이라는 손 검사 측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물론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게 모든 수사 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 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증거 보강이 시급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이라는 변수에도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손준성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손준성 검사 측 SNS를 통해 들어온 고발장을 그대로 반송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대화방에는 다른 메시지들이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에 한데 묶여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손 검사가 직접 생성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김자양 PD가 취재한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공수처는 직권남용, 선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과 26일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과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협조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원 씨에게 발송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손 검사가 직접 작성한 걸로 보이는 메시지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 사이에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을 언급하는 부분, 또 검언 유착에 대한 MBC 보도를 비판한 진중권 교수의 SNS 글을 전달하는 부분, 모두 손준성 보냄 표시와 한데 붙어 있습니다. 텔레그램 특성상 내용을 단순히 전달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성했거나 글 본문을 복사 붙여넣기 한 걸 의미합니다.
앞서 손 검사 측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자신이 제보받았던 내용을 단순히 돌려준 게 김 의원을 거쳐 조 씨에게 갔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작성한 정황이 추가 확인되면서 개입한 적 없다는 손 검사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제보한 조성은 씨는 이 메시지야말로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깊이 관여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자기가 뭐 사진 찍어서 메시지를 만드는 것 외에도 직접 그 내용에 관한 부분도 직접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뭐 증거 보강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영장 재청구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관련자들의 내용들과 함께 다시 뭐 재청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보낸 당일 손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실 휘하 검사가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성모 검사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가 나오자 윗선에서 시켜서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성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말 바꾸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혹 연루자들의 개입 정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영장을 잇따라 기각당한 공수처가 보강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재항입니다. 네, 국가장은 국가의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장례를 집행함으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국가장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장의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을 결정했죠. 김부겸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이 국가 발전에 업적을 남겼다고 밝히면서 국가장의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18 관련 단체와 진보 진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두환 씨의 국가장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어제 노 씨의 빈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가리켜 이런 사람은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생각할 가치도 없다며 단호히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고 본인이 또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사과 5.18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국가장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 대한 역사적 또는 국민적 평가가 뭐 끝났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는 평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노태우 씨 사망 소식에 오랜 친구였던 전두환 씨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오늘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이 씨는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할 뜻이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조문 이틀째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고 투병 중인 전 씨 대신 아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 씨는 유족들에게 전두환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오지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전 씨와 노 씨의 과거 군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문을 마친 이 씨는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잠시만요. 사과했는데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가 없으신가요? 노 씨의 부인 김옥숙 씨와 자녀들이 직접 조문객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도 잇따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한 분은 노태우 대통령이시다. 40몇 개국 이상의 그 임기 중에 외교 관계를 확충을 시켰죠. 온건 군부 세력의 대표의 노태우와 그다음에 온건 민주화 세력의
김영삼 이 두 분의 그런 대타협이 없었다면은 저는 민주화 이행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두고는 비판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씨는 민주주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전두환 씨와 비교하면서 그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5.18 희생자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가족들이 가족장을 좀 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군사 쿠데타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수많은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씨의 연결식은 오는 3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길 한복판에서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다리를 절며 황급히 지나갑니다. 그 뒤를 여학생이 전화하며 쫓아가고 경찰차가 지나가자 손을 들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학생을 발견한 경찰관들은 곧장 차에서 내려 도주하던 남성을 멈춰 세웁니다. 지난 27일 저녁 7시 10분쯤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 길을 건너 200여 미터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중생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침착하게 뒤를 쫓으면서 남성은 20여 분 만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이 남성이 자신에게 마음에 든다며 뒤에서 껴안은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5급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이 남성은 지난 2015년 장애인을 추행한 전과로 위치 추적 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충동이 들어 범행했다면서도 성인인 줄 알았다고 변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포함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가석방된 남성이 피해자를 보복 폭행하고 협박해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8월엔 전자발찌를 찬 채 아파트 이웃을 성폭행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한바왕으로 알려진 유상봉 씨도 지난 7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보름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전자발찌 훼손과 재범을 막기 위해 70여 명 규모의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만 가능할 뿐 어떤 행동을 하는진 알 수 없다 보니 재범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조두순처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 망하고 이 사람만 하고 나가면 저 사람만 하고 와서 망하고 저 사람만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영업의 자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침해, 위헌적인 발상이다.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이 1도 없는 해당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네, 대장동이나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닌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대선 전국을 달군 그런 하루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자 한번 고민해보자는 취지였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다음 주 본경선 앞두고 주자들 간에 어느 때보다 험악한 단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생 행보 현장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야당 대표는 아무 말 대잔치다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 말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건 민생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음식점을 내고 그게 1년에 한 수만 개씩 나왔다가 또 수만 개씩 폐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개 정도가 이제 이렇게 가게를 내면 음식점을 그러면 4개 정도가 5년 내에 폐업을 한다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이제 민생의 문제인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상 많은 자산이 손실이 나오고 거기다가 그 과정 속에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보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야당 주자들은 이데올로기로 전환시켜가지고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자영업자,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주자들도 좀 그 취지에 공감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더 호응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취지에 대해서 좀 논리를 덧붙이기보다는 일단은 한 발 물러서기도 했거든요. 뭐 여론이나 야당의 어떤 공세를 의식해서인 것 같은데 일단 야당의 공세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해명까지 한번 들어보고 평론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야말로 시장 경제의 기본인데 그것을 총량제로 해서 국가가 저거 아마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헌법에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또 기득권 타파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 말씀이고요. 이걸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더 상황이 어려워진 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현실을 좀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이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만 앞서 들으신 대로 야당 공세가 거센데 교수님은 이데올로기적 전환으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은? 네, 저는 사실 처음에 눈을 의심했던 게 혹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얘기하는 것인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 의식인지는 알겠습니다. 자영업 시장이 과당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에는 계획 경제가 있고 시장 경제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가 좋은 건 아닙니다. 결합돼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승복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총량제를 정해놓으면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감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건 차별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 그리고 이게 정책이 실제로 실시가 됐을 때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만약에 법으로 이 법을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시행하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몇 년, 몇 월부터 한다고 시한을 정해놓겠죠. 유예를 할 겁니다. 네. 그 기간에 대기업이 요식업체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거기서 이제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약자들은 밀려나겠죠. 그 다음에 셔터가 닫히듯이 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결국에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의 반응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네, 오히려 대기업 친화적인 정도가 아니라 독점 자본을 위한 정책이 돼버린다. 이준석 대표가 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점이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고 저는 이게 무슨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시장 자체는 그 자체는 좌우나 진보 보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좀 지나치게 국가의 개입, 공공의 개입 이런 거에 좀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런데 그 결과가 약자를 위해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독점 자본을 위해서 작동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책의 의지, 의도와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많은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좀 공격을 할 때 경제 논리로 좀 접근했어야 됐다. 어떤 정치 논리가 아니라 그런. 저는 그것도 좀 위험한 게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과 계획도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양쪽에 오고 가는 말들이 다들 좀 아쉽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분법적으로 접근한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논의가 좀 더 확대가 되면 지금 이재명 물론 이제 사실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정책적으로 좀 화두가 던져진다면 여기에 좀 공감하는 의견도 실제로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런 음식점 시장은 시장 실패인 것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어떤 폐업률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실패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정부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방치하는 것 또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법을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 자체를 이렇게 뭔가 뭐 히틀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렇게 될 수도 없죠. 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긴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자는 뭐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허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총량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유소도 이렇게 거리로 이렇게 관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지금까지도 대형마트는 일요일에 뭐 한 달에 한 2번을 휴무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차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런 어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뭔가를 아무리 선거 국면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많은 이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 이거를 뭐 정치 논리 또는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라도 이번에 던져진 화두가 본선 무대에서 또 여야 간의 어떤 정책 공방이 이어지면 또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전국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어떤 각 당 안에서도 그렇고요. 여야 간에도 지금 해명을 좀 하는 그렇게 좀 단어 하나에 좀 민감해지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또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또 빗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하지 않고 말을 한 건 맞다고 보는 게 이가 비슷한 전례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굳이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해야 되느냐 뭐 1,000만 원인가요? 1,500만 원 정도 현금 지원받아서 해외여행 가는 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걸 다시 또 철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화법이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상을 해가지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일상 자리에서 좀 편하게 사석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라고 하는 그렇게 좀 던지고 보는 습관이 저번에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걸 좀 수습을 할 때에 뭐 어차피 엎질러진 말이기 때문에 수습할 때는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상위 목적은 구체적인 정책은 내가 좀 실수한 게 맞는데 상위 목적은 이 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에 대한 걱정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갑툭튀 인터넷 용어로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일단 수습을 하는 게 맞는데 또 이제 뭐 불나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 화법 중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 불에 탄다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굳이 이렇게 어떤 공포를 상기시키는 이런 화법은 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 이런 점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주사일제 또 공약이 검토 중이다 이렇게 좀 보도가 알려지면서 또 눈길을 끌었지만 또 당장 시행은 이르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니까. 시행하기가 그렇게 뭐 갑작스럽게 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모든 체제를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얘기를 끄집어낸 거는 일종의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향점, 정책적 지향점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쟁을 어떻게 보면 끌어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이제 취해 가는지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어떻게 해도 우리는 이제 뭐 이 노동의 어떤 부분에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 노동 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떨어지고 산재율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이 과제는 우리한테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화두를 던져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찬반 논란을 일으키는 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일각에선 완성되지 않은 의제, 설익은 의제를 또 성급하게 던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적인 시각도 사실 있고요. 네, 이건 저는 사실 주사일 이 검토 발언은 정치공학적인 성격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최근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호 공약 비슷하게 해서 주사일제 근무를 내놨거든요. 정의당 경선 단계에서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공약으로 맞불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그 공약 좋은데요 하고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최근에 심상정 후보가 계속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은 집권을 하면 민주당하고 연정을 하는데 하지만 절대로 후보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결국에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 후보 싫은 사람은 심상정 찍어라. 라고 하는 이 제로섬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주사일 이게 나온다는 것은 심상정 후보에 대한 맞불이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고 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또 국감에서 두 사람이 맞붙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게 너무 티가 나요, 사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더 써가지고 혹은 주사일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깊게 파고드는 방법도 있고 사실 주사일제 이 공약은 정의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칼라 중산층 위주의 공약이 아니냐. 블루 칼라라든지 다양한 최근의 노동 형태를 봤을 때 주사일로 딱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이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 공공부문, 좀 사무직 이쪽에 편중된 공약이다. 예전에 손학규 전 대표의 저녁이 있는 삶처럼 좀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게 또 진보 진영 내에서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도 뭐 정치공학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가다듬어서 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경선을 치렀을 때 이제 경쟁자들을 두루두루 다 회동을 모두 마무리 짓고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원팀 행보인데 김두관, 박용진 의원을 마지막으로 이제 만났습니다. 좀 진용이 서서히 갖춰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두 분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특히 이제 그분들이 주력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김두관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 네. 부분을 이제 책임지게 하고 특히나 이제 박용진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세대이고 그래서 청년 그리고 미래 뭐 이런 쪽의 어떤 역할을 해서 중도를 공략하는 그런 선봉장 역할을 이제 맡기는 듯한 뭔가 이렇게 진용 전체를 어떻게 완성도 있게 이제 꾸며가는 그런 과정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화면에 박용진 의원 나오고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본인 역할입니까? 스스로가 그걸 자청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심상정 의원의 주사일제 얘기가 맞불을 논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그것 자체가 공동부모를 만들어서 나중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걸 정책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협력하려는 그런 어떤 취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이제 협력 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상대 후보들이 사실 뭔가 지향을 했던 추구했던 그런 정책들을 가져가면 그게 내용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네. 다음 정권에. 그걸 가장 전 후보들은 원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책들을 수용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얘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면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이제 국가장으로 치르게 한 것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전두환 씨 국가장까지 좀 나아가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거든요. 이 같은 여권 내 반발 어떻게 좀 들리십니까?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워낙 압축적으로 현대사를 치러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다양한 역사 해석이 있는 동시에 조금 그래도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합의할 수 있는 역사관 이런 형성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저는 고충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가장 최선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국가장이 아니라 가족들, 유가족들의 선제적인 결단에 따라서 가족장으로 치르되 문 대통령이 조문을 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국가장은 치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을 가지 않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사실 다운그레이드 된 건데 가족장으로 하되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 가는 거 이게 제일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마침 화면에 또 윤건영 의원 입장하고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네요. 조금 비슷합니다. 저 비슷한데 이제 근데 또 가족들이 그렇게 해드리지 않으면 또 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가족장으로 이게 정부가 그냥 결정해서 가족장으로 해놓고 대통령이 조문을 가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뭐 최선은 아닐지라도 저는 근데 아주 나쁜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노태우 시대에 분명히 폐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극복했어요. 그리고 노 전 대통령도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청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6공화국 첫 정부 그리고 노태우 씨는 이제 독재 시대의 마지막 여당 대표인 동시에 민주 시대의 첫 대통령이었어요. 그런 명함이 있는 거고 그 시대의 또 성과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안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쉬움이라든지 비판 이런 것들을 또 기탄 없이 주고받으면서도 앞으로 객관적인 역사 정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틀을 정치권에서 같이 잡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물론 또 그때 이제 피해를 본 수많은 분들의 상처와 또 마음도 존중돼야 되는 지점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장법을 뭔가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오늘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가 발전에 기여하면 국가 이제 장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논리가 되면 사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북방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기여했다라는 것 인정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조건은 저는 반성과 사과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와 화해를 하는 이 사회가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그런 사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 발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에서 더 추가해서 반성과 사과 이것이 없는 한은 사실은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예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반성과 사과 말씀하셨는데 또 최근에 야권 주자를 통해서 전두환 씨 발언 논란을 겪고 또 노태우 씨의 어떤 사망과 연결되면서 전두환 씨의 행보 특히나 부인 이순자 여사가 또 고 노태우 씨의 빈소에 방문을 하면서 더 논란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장 화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 전두환 씨께서 어떤 말씀 하셨는지 노태우 씨는 사과했는데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앞서 교수님께서 반성과 사과를 언급하셨고 또 현장에서 기자들 질문도 나왔습니다.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일단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는 뭐 전두환 씨 일가는 시민사회에서 고립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씨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좀 시민들은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저는 사실 이제 뭐 노태우 씨의 반성은 굉장히 애매한 것이었다라고 또 냉철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이 분들이 보여주는 전두환 씨 일가가 보여주는 모습은 딴 세계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뇌리에는 노태우 씨가 그래도 민주주의 이행기의 지도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고 어쩌면 속으로는 우리가 권력을 넘겨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역사적으로는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은 분리된 채로 기록될 거라고 봐요. 좀 심지어는 노태우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차이보다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의 차이가 더 크게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패러다임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독재자와 그 관계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사회 고립된 딴 세계의 사람들 얘기까지 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엔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뽑는 최종 경선을 앞두고 있죠. 그렇다 보니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의 신경전도 최고조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요즘 말로 선을 넘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야당 후보가 돼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윤캠프에는 파리떼가 덜 끓는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파리떼는 부패한 곳에만
덜 그렇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니까 날 비방하지 마세요. 김종인 위원장 말씀을 거론하시면서 캠프에서 파리떼가 대표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제가 홍 후보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정치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런 걸 자제해 왔고. 네, 방금 이 공방을 김종인 위원장이 보고 있다면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정작 본인은 또 국민의힘 경선에 아직은 좀 발을 들이려 하지 않은 신중한 자세인데 아무튼 홍 후보 입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이 됐고 파리떼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영입 얘기거든요. 본질은 네.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영입하고 있고 본인 쪽으로는 사실 많이 안 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종의 이제 구태 정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부분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정치는 세력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힘의 추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도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입의 모습이 과거 우리가 봤던 그런 구태 정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셔갔다. 아까도 우리가 정책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 분들을 모셔오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거의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이 함께 하기로 했다. 이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태라는 어떤 모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금 홍준표 후보가 할 수 있게끔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세련된 뭔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래서 저분들이 가는구나. 저분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를 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지금 화면엔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캠프로 간 하태경 의원도 홍준표 캠프에서 공개 구애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홍 캠프에서는 또 주사파 출신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또 하태경 의원은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주사파까지 언급을 한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부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기 편에 안 하고 다른 편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특히 같은 당원이라면 그때 가져야 될 감정은 섭섭함, 서운함 또는 원망 정도여야 되지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좀 저주에 가깝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주사파 얘기 나왔는데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예. 하태경 의원은 NL이라고 하는 학생운동 출신이긴 한데 그때 비주사 쪽으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자꾸 주사파라고 얘기가 되니까 본인은 네. 아직 그거 이제 개의치 않기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팩트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캠프의 주장이 이제 주사파 출신이라는 그래서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도 정치 선배인데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 또 다른 의미의 주사파라는 그런 네. 좀 대답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가끔씩 정치인들이 기탄 없이 디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끝이 없으면 괜찮은데 네. 지금 이제 약간 심포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 대 홍준표의 대결에서 프레임을 이제 씌우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에서 홍준표 후보로 씌우려고 하는 거는 몰락한 노장 아니냐라는 것이고 거꾸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씌우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신인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본선에 진출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도 그때 그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수박이라고 공격하는 거 굉장히 잘못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에 본선에서 결합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후보로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당내 경쟁 주자를 공격한 그 프레임이 본선의 프레임이 돼서 그 대표 후보를 옥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료의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무리 경선이 내전이고 내전만큼 치열한 전쟁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금도는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격을 하더라도 좀 다르게 더 신랄하면서도 풍자적이고 이런 공격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려는 의지만 돋보이는 그런 네. 상황인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뒤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두 후보 얼굴이 나가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어깨 툭 치는 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그거에 연장해서 8위 때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이른바 뒤끝이 남긴 하겠어요? 원팀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남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격화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지율이 이렇게 붙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이 국면에서 어떻게 하든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분들의 어떤 말들을 굉장히 험악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네. 특히나 이제 5일까지 해서 이제 종결이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사실 5일에 누군가가 이제 후보로 당선이 돼도 그 이후에 어떤 협조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뭐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은 윤 전 총장 얼굴이 나가고 있고 홍준표 의원 아까 잠시 전에 4명 주자 얼굴이 다 나갔는데 지금 본경선 일주일 앞두고 막판 변수로 역시나 후보 단일화 여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각 캠프별로 입장을 보니까 다 펄쩍 뛰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은 보십니까? 단일화 여부? 저는 결과적으로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단일화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거고요. 네. 그리고 내가 질 경우에 나한테 이긴 후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당의 최종 후보가 어떻게 되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또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하나만 시간이 일일이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유승민 후보의 경우를 제가 예시로 들겠습니다.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단일화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최악의 경우가 어떤 거냐면 본인이 졌습니다. 단일화 승부에서. 근데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졌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요. 이게 저는 최악이에요.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유승민 후보는 그 홍준표와 힘을 합쳐서 윤석열한테 이기려고 했는데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버렸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바로 닥칩니다. 공천에서 유승민 쪽 식구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 이 정도는 내다보거든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네. 이재명 후보도 2017년 대선 때 민주당에서 3등했다. 근데 결국에 1등 돼가지고 다음 대선은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럼 차라리 내가 3등을 할지라도 완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게임 이론처럼 단일화가 특히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원희룡 가능해 보이지만 각자의 계산들이 부딪히다 결국에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내가 오늘 누구하고 놀까 이렇게 막 모색을 하다가 결국에 4명의 친구가 각자 집에서 TV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이게 정치판에서도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셈법을 감안했을 때는 결국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평론가님의 그 가상 시나리오를 다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만 일단 유승민 후보 예를 들어봤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저도 될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017년에 후보로 나왔고 그때도 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주한 분들이 갑자기 단일화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저는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와? 윤석열 후보와 예. 뭐 이런 어떤 조합을 상상을 했었는데 그것도 어렵게 됐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대장동 이슈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어떤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단일화해가지고 본인 정치를 약화시킨다? 그거는 뭐 상상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지금은 뭐 모두 4명 모두가 마지막까지 뛰고 그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정말 완주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여론조사 지지율 언급하시면서 이제 야당 후보들의 어떤 그 신경전이 더 거세지고 있다 하셨는데 지지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이재명 후보가 유리해졌다, 조금 격차를 좀 더 벌렸다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오차 범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4자 가상 대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사실 좀 여론조사별로 결과들이 너무 엇갈려서 네. 제가 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그러면서도 저는 현재 한국 정치의 제1당은 기호 0번이라는 생각을 해요. 무당층 그리고 어딘가를 지지할 마음이 조금 있긴 한데 언제든지 움직일 마음이 있고 회의적인 자기의 네. 현재 지지 성향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 사람들을 다 합치면 가장 많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대선 판세가 유동적이다라는 거 이거는 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이게 악재가 터져도 양당에 같이 터지는 경우가 많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시소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사자 대결을 하는데 네. 저는 드러나고 있는 거는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연장 여론보다는 높기는 한데 네. 좀 무르익지는 않았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을 안철수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 이쪽에서 조금 더 갉아먹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자구도로 갔을 때에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을 지금 우리가 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 대결과 양자 대결로 보면 양자 대결에서는 오히려 야권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라든가 뭐 홍준표 후보가 우세한 것도 나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사자 대결에서는 거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양자 대결 구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확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지는 그런 데이터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자 대결로 갈 때는 이 지금 국민의힘당의 후보에 대한 확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부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자 대결에서의 어떤 과정을 본다 그러면 야권이 분열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간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제 뭐 내년 3월 9일까지 계속 가서 실질적으로 사자가 될지 양자가 될지 뭐 그거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것이 계속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당의 후보가 약간 불리한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구도라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본경선 여론조사 방식, 그 설문 내용을 놓고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할 것인가 이제 논란을 겪다 봉합이 됐죠. 본선 경쟁력을 묻는 사지선다형으로 결정이 된 가운데 유사한 방식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결과도 있거든요. 바로 지금 나가는 이 결과인데, 지금 보면 윤 전 총장이 좀 많이 앞서는 결과고, 이 같은 결과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네, 근데 이 결과는 뭐 지난 추석 전부터 쭉 이런 추세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공교로운 건데, 원래는 이게 통념상으로 한 작년 시점 정도로 생각을 해보죠. 네. 윤석열이 중도 확장 카드고 홍준표가 좀 전통 지지층 카드였어요.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도 원래는 이재명이 중도 확장 카드, 이낙연 후보가 좀 그랬었죠. 전통 예. 지지 카드였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 교체가 됩니다. 양당 다. 그래서 지금은 홍준표 후보가 확장 카드처럼 보이고 윤석열 후보가 전통 지지 카드가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무당층, 중도층 내지는 민주당 지지층 포함해서 이쪽에서의 지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선호를 올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아직 윤석열 후보가 우위인 뭐 이런 이중의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홍준표 후보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민심을 거역하는 당심은 없다고 이제 반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당심이라 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의 지지자들은 사실상 여전히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세가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세를 봐야 되는데 저 추세의 차이가 훨씬 더 컸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를 하는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았었는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감소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금 아직도 여전히 남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든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야권 지지자들이 결정적으로 뭐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울 것이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거든요. 정권 교체 가능성을 누가 많이 담보하느냐의 게임이라고 본다 그러면 네. 지금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지지율. 네. 그러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어느 정도 막판에 가면 동요될 가능성이 이 추세가 계속 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본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지금 방금 전에 나갔던 그 여론조사와 또 최근에 어떤 언론에 나가고 있는 여론을 좀 종합해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당장 경선을 한다면 지금은 누가 좀 두 후보 중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핵심 지지층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좀 전통 지지층 입장에서 홍준표 후보의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같이 선거를 치렀는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네. 크게 졌다거나, 또 좀 험지에 출마하면 좋겠는데 대구로
구태여 들어가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가 된 것 같고 어떤 국가의 정치든 어떤 사회의 정치든 간에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 이유에서는 또 특히나 당원 50% 룰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리면요. 저는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변수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50%인데 전번에 우리 이제 민주당 마지막 경선에 28%, 62% 완전히 뒤집어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어떤 예측 가능하지 않은 장면이 여기에서도 안 나오리란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의 변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새로운 당원들이 24만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과거의 정당원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 당원들과는 색깔이 굉장히 다르고 조직력이 행사되지 않는 그런 당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변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완전히 다르게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주 이제 목요일도 두 분과 약속이 잡혀 있는데 또 그때까지 또 이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어떤 변수가 좀 등장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아무래도 민주당은 이제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결과를 하나 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홍준표 후보가 25%, 윤석열 후보가 20% 이렇게 나온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결과와 함께 또 역선택 구도를 좀 추정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있거든요. 같이 좀 돌려서 보여주시고 좀 같이 또 해설을 덧붙여 주시죠. 예. 네, 이것도 뭐 계속해서 나타나는 흐름이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 추세는 좀 되돌리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봤을 때 저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서로 간에 앙금이 쌓일 수 있는데 뭐 이수민 네. 후보든 다른 후보든 간에 근데 이게 거꾸로 보면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방증이에요. 예를 들면은 현재 2030 지지율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여론조사에서 다 나타나는 부분인데 네. 예, 그리고 중도 확장성도 홍준표 후보가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에 저는 예를 들면 하나의 풍경을 생각하면 홍준표 후보가 적극적으로 본선거 때 선거 연설을 같이가 됐든 아니면 따로 됐든 간에 좀 대중 앞에서 모습을 많이 드러내야 되는 개연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두 후보 다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을 어떻게 끌어안고 정말 쌍두마차로 달릴 것이냐. 이게 상호 보완의 관계로 역전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두 사람이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이 기호 0번으로 지정했던 없다. 무응답층도 지금 34% 나오고 있는 결과 눈에 띄고 다시 한번 앞에 그 결과를 보여주시죠. 지지 정당별로 지금 보시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21% 지지를 얻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역선택 추정이겠죠. 분명히 역선택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본선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중도층 그리고 청년층, 여성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의 어떤 게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지금 지정당 없음에서 19%를 지금 홍준표 후보가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지지가 사실상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밖에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확장성의 어떤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본선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홍준표 후보의 어떤 가능성을 더 볼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땐 유승민 후보도 홍준표 후보 못지않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그렇죠.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관우 계명대 교수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7분 쓰시죠. 네. 저희가 지금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을 못해서 성명불상자가 작성을 했다고 하고 이 체포영장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거 저도 이거 처음 있는 일인데 처음 보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저 홍준표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들으셨는데 저는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자입니다.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당할 때는 정치 아니 공작이라고 여기에 하는 대해서 것은 제가 좀 묻는 거예요.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홍 후보님께 한번 이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그럼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26년 정치하면서 배신은 한 2번 당해봤어요. 내가 키운 사람한테. 그러나 제가 남을 배신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답변 하나만 해주시죠. 뭐 어쨌든 지금 리더십 윤 후보 부분에 진영에 가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서로 인신공격 같으니까 하지 말기로 하고 인신공격을 다 했어요. 네네. 그래. 답답한 모양입니다. 이제는 이제 원희룡 후보께서 7분 쓰시죠? 네, 7분 쓰겠습니다. 예. 오늘 뭐 수소를 묻질 않겠습니다. 물으세요. 공부를 했을 테니까요. 아니. 예. 수소.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아니, 제 주도권 질문인데요. 그 질문 자체가 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토론이라든지 정책에서 바로 그게 맞붙게 될 텐데요. 이재명의 정책 토론은 이재명하고 붙을 때 가서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아니라 원희룡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탄소세. 그거는 이재명 후보 공약을 전제로 묻는 것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여태 그렇게 해서 본선에 가서 토론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본선에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머리 그래 좋으신 분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토론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아니 인신공격 내지는 그래 비아냥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아니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님 7분 쓰시죠. 아유, 두 분 사이에 있으니까 귀가 아파가지고 양쪽.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네, 끝날게요. 우리 의원님 또 좋아서. 쑥떡이죠? 네, 쑥떡. 쑥떡거나. 요새 저보고 쑥떡거리는 사람이 많다. 집권 10년을 맞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자적 사상체계를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당 회의장에서는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사진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경제난에 대해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올 들어 중국과의 무역액이 지난해에 3분의 1로 줄었고 물자 부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스로 건국 이래 준엄한 국면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부각하려는 시도는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당 회의장 배경에선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선대와 차별되는 독자적 사상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권 10년을 맞아서 김정은주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좀 차별화되는 김정은주의를 독자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이제 국정원에서 확인하고 우리 정보위원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도 보고됐습니다. 최근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했지만 대역은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 약 140kg에서 현재 약 20kg가량 감량된 것으로 보이며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김정은 대역설은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외교와 안보를 총괄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입니다. 지난달 국무위원으로 승진한 것 역시 위상에 걸맞는 공식 직책을 받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군이 모두 철수한 줄 알았던 타이완에 여전히 일부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규모는 적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타이완에 미군이 주둔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다고 했지만 타이완 총통이 미군 주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차이 총통은 또 미군이 타이완의 방어를 도와줄 것으로 정말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nother principle i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regard any effort to determine the future of Taiwan by other than peaceful means a threat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Western Pacific.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 타이완에 대한 약속은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들의 화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대놓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타이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我们坚决反对美方同台湾地区进行任何形式的官方往来和军事联系。 중국은 이번 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공격용 헬기를 처음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타이완 상륙 작전을 위한 훈련을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겁니다. The situation is growing tense and seems to be growing more dangerous. 미국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에는 타이완 주둔 미군이 해병 위주로 3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군의 훈련을 위해 일부 특수부대도 주둔해 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숫자는 적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미군의 주둔 사실이 공식화하면서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인도가 핵탄두를 싣고 베이징 등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인도 언론은 중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라고 보도했는데 중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가 사거리 5,000km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ICBM 아그니5가 인도 동부 압둘 칼람 섬에서 발사돼 매우 높은 수준의 정밀도로 벵골 만에 목표에 떨어졌다고 인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라고 인도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아그니5는 핵탄두를 싣고 베이징 등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부인했지만 차원이 다른 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航天器实验它是用于验证航天器可重复使用技术. 중국군 미사일 둥펑 41의 사거리는 최대 15,000km에 이르는 등 관련 기술에서 인도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지난해에도 6월에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숨진 가란 계곡 몽둥이 충돌 등 여러 차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은 가운데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보이거나 숨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 건 소수에 불과한데 유족과 피해자들은 방역 당국에 항의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어머니를 잃은 30대 이은석 씨. 63살 어머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접종 2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은커녕 평소 친구들과 등산을 즐길 정도로 건강했던 어머니. 이 씨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봉고차도 직접 운전하시고 너무나 건강하셨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사망 다음 날 조사에 나선 질병관리청은 2주 만에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씨가 직접 나서 부검을 의뢰한 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소견을 얻었지만 방역당국은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인과성을 명확히 없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자체가 이제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가 안 갔고요. 이 씨 어머니처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는 모두 700여 건, 중증 환자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중증인 경우 5건, 사망은 2건에 불과합니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정부와 방역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과성을 따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 대신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인과성을 입증하는 법을 만들라며 머리까지 깎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입증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야는 고도의 의학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날 질병관리청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상 반응 사례를 정리해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부위원보다는 백신 분야 전문가로 위원들을 운영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 구성도 좀 변경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 백신 미접종자 가운데 70% 이상이 이상 반응 우려를 이유로 꼽은 만큼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백신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게 절실해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내일도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오늘만큼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0도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충북 북부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제주도에는 오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 해안과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9도, 광주 9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주말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